자, 요거를 여기다 놔야겠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2학년 3반 교실에서 이 수업을 녹화하고 있고요. 이 수업은 6월 셋째 주 2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을 위해서 녹화된 영상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교재 28쪽에 나와 있는 고려와 조선의 성리학 그리고 일본의 성리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기말고사를 앞둔 내용의 정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성리학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확산되어 나가고 이후에 명나라 때 가게 되면서 성리학이 관학으로 채택됨에 따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이 명나라 중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세속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리학이 명나라의 이 사회적인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자 과거 합격용 학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학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양명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양명학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는 심즉리를 주장을 하였고요. 또한 인간의 착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치양지를 주장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라고 하면서 지행합의를 강조를 했고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주장까지 나가면서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나친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태단이 있었다. 성리학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지만 성리학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리학만큼 큰 영향력을 남기지는 못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맞나요? 네. 화면에 잘 녹화되고 있나요? 네. 네, 다행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 고려와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좀 떨리네. 말도 좀 꼬이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고려의 성리학이에요. 자, 고려의 성리학이 도입된 것은 언제였냐면은 13세기 말 원간섭기였고요.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밑줄칩시다.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성리학을 가져왔느냐? 밑줄칠게요.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가져왔습니다. 자, 당시 원나라에는 만권당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기관이 있었고요. 많은 고려의 학자들이 원나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안향 같은 사람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나라에 가서 당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성리학을 배워서 고려에 와서 소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안향이 가지고 온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봤나요? 신진사대부? 기억나나요? 그죠?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 속에서 성장했던 개혁 세력들이 바로 이들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신진,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받아들여지고 확산되어 나가면서 밑줄칠게요. 고려 말에는 사서가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성리학 이전의 유학에서는 오경하고 사서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시하였다? 성리학 이전에는 오경을 더 중시했어요. 그죠?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사서를 더 중시했어요. 왜 그랬나요? 주자가 사서의 성리학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고려 말에 과거 시험에 사서가 과목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 그만큼 고려 내에서 성리학이 확산되었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밑줄칩시다. 고려 말의 권문세족 그리고 그와 결탁한 불교 사원 세력들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리학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은 고려말 권문세족과 그리고 불교 사원세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속에서 성장한 개혁 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고려를 개혁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진사대부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개혁의 대상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권문세족이란 권위 있는 가문에 세력 있는 가족들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려에서 집안 대대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져왔던 사람들을 가지고 권문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은 다양해요. 무관 출신도 있고요, 문관 출신도 있고요, 뭐 문벌 귀족 출신도 있고요, 통역관 출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원간섭기의 권력을 잡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조선에서 일제강점기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 누구였어요? 친일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간섭기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무엇이었겠어? 원파였다라는 거죠. 이 권문세족들은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친원파 권문세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고려에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의 개혁 대상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권문세족들은 당시에 불교 사원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자,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교에 대해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고려가 유학, 유교의 내용이 지배적이었고 유교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고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불교였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불교 사원 세력에게 정치적인 권력과 돈 같은 것들을 지원해줘요.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불교 사원 세력으로부터 종교적 사상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불교란 원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죠? 욕심을 버릴 것을 강조하는 청빈한 종교입니다만은 고려라는 나라 내에서 불교가 점차 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부정부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권문세족과의 결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부정부패한 세력들을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손을 잡고 있는 누구? 불교 세력들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기존의 유학은 불교에 비해서 수준이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하지만 성리학은 어땠어요? 불교 도교의 논리 체계를 받아들여서 형이상학적인 수준을 갖춘 게 바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왜 받아들였다? 권문세족들을 비판하려는 불교를 비판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불교와 수준이 엇비슷한 형이상학적인 성리학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사상적 무기로 하여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 세력들을 비판하는 데 이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줄 나와있죠. 밑줄칩시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사상적 무기로 하여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 세력의 횡포를 비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조선을 건국한 사람의 이름은 이성계입니다만은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설계되고 운영된 것은 전부 다 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신진사대부들 가운데 혁명파 사대부로 분류가 되는 정도전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혁명파 사대부를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성리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리학은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든지 성리학으로 옳은 것만을 추구하는 성리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 조선은 곧 성리학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한 성리학 국가였던 것이 바로 이 조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무기가 바로 이 성리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신진 사대부들이 권문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정치적인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성계를 끌어들여서 위화도 회고를 통해서 권문 세력을 제거한 거였어요. 경제적인 작업은요, 이 권문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빼앗아서 다시 재분배하기 위해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하기도 했었죠. 들어봤나요? 네,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되느냐?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됩니다. 숭유억불 정책 무슨 말일까요?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 숭유억불 정책이에요. 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불교를 억압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아요. 그죠? 권문세조가 결탁하고 있었던 불교 사원 세력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시내에서 교회 볼 수 있듯이 시내에서 절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해.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내에 있었던 절들 싹 다 철거됩니다.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산속으로 쫓겨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산에 가야 산속에서 주로 대부분 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가 됐나요? 넘어갑시다. 조선의 성리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성리학은 잊으십시다. 조선이 국가 통치 이념이자 국가의례, 사회의례의 논리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든지 성리학으로 옳은 것, 성리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었다. 뭐든지 성리학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생활의 면에 있어서도 성리학적인 규범들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 대신에 왕실이나 양반 같은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유교적,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례, 결혼식이라든지 상례, 장례식이라든지 제례, 제사라든지 와 같은 이러한 어떤 다양한 사회 의례에서 성리학적인 모습들이 확산되고 정착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 의례는 무엇이었으며 성리학적으로 바뀐 의례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표를 넣어놨거든요. 자, 그 표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무슨 시대와 무슨 시대로 보느냐? 당연히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봅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은요, 그것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떠한 사건이었었느냐? 그것은 바로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과 그 이후에 터진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두 차례 있었던 양난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국가의 성격이나 사회적인 모습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외란과 호란을 기준으로 이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16세기에 조선의 집권 세력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넘어가기 직전에 16세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림이라고 하는 불리는 세력들이 조선에서의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들어봤나요? 사림?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원래 훈구라는 사람들이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16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훈구파가 쫓겨나고 사림파가 집권하게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리학을 철저히 따를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리학을 철저히 따를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훈구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실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성리학의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 쓸만한 것들 끌어들이고 굳이 따를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훈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성리학이 옳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면들이 성리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림이 집권하기 전까지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전통 의례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림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무조건 성리학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사림이 집권하게 되면서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 의례가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이러한 의식과 예절에 정착되고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성리학에서는 무엇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 이것저것 강조한다는 거 많이 얘기했는데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세상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상하이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리학은 그 위계 질서를 철저히 지킬 것을 매우 강조했던 사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뭐였죠? 남존 여비 같은 이런 것들이 성리학에서 강조했던 위계 질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성리학의 특징이 반영이 된 의일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 거기 나와 있는 표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조선 전기, 그러니까 원래 성리학이 이전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의일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사부터 봅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그렇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은 나라였어요.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남편을 대놓고 혼낼 수 있을 정도로 집안에서도 꽤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제사는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나 공동으로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형, 동생,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누구나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제사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일은 형제들이 돌아가며 지냈던 게 바로 원래 우리나라의 제사의례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무엇을 대단히 강조한다? 위계 질서를 대단히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존 여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레모니인 제사 같은 데에서는 여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로 나와요. 그죠?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들들 중에서는 당연히 몇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지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위계 질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장자 중심의 제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 중심의 부모 제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장자가 없는 집안이 있어. 첫째 아들이 없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모의 제사를 지내겠을까?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첫째 아들 없으면 둘째 아들이 해도 되고 첫째 딸이 해도 되고 둘째 딸이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조건 장자가 하도록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째 아들 없는 집 어떻게 했을까요? 써있잖아. 남의 집 아들을 우리 집 첫째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죠? 양자 제도가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일반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사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부터 제사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상 차리는 거,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전부 다 원래 남자가 다 했어요. 조선 왕실에서도 지내는 제사 같은 경우에도 수락관에서 여자 무수리들이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남자들이 그거 직접 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제사 음식을 만들고 남자들은 처먹기만 하는 이 안 좋은 악습은 실제로 조선 이후에 나타난 그런 어떤 조선 후기 말기에 나타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라고 해요.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뿌리 깊은 뼈대 깊은 양반 집안에서는 남자들이 제사 음식 다 준비하고 다 제사 지낸다고 하더라고. 네.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재산 상속 같은 문제도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사를 지내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보자면 내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제사 지내라고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남녀, 아들, 딸 구분 없이 재산은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그쵸? 걔네들 다 똑같이 제사 지내니까, 그치? 균분상속이에요. 그죠? 아들, 딸 차별 없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균분상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장자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 상속도 누구 중심으로?
장자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재산의 상속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넣어놨어요. 결혼식 혼례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결혼을 했느냐? 여러분은 고구려에 대리사위제, 서옥제라는 거 있었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뭐였어요?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그죠? 살다가 사위가 되어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독립을 하는 게 서옥제 대리사위제였어요. 그죠? 그런 거 한자로 또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 귀, 여가, 혼이라고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장가가는 풍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리학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는 조선에서 이러한 혼례를 수용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뀌게 되느냐? 친형대의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친형대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가가는 거에서 시집가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의 조상님들이 성리학자들보다 똑똑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선생님은 결혼하면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신혼초였던 것 같아. 신혼초에 아직까지 집살돈이 충분히 모이지 않아서 일단 돈 모으는 동안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와이프랑 이제 같이 살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정말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예민한 민감한 존재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사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 잘 먹이고 잠만 잘 재우면 별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게 꼭 딱히 뭔가 이렇게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신경을 써도 많이 쓰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어떤 것들이 나한테 이제 들렸냐면은 집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 같이 쓰는 화장실에 내 화장품들을 늘어놓으면 어머니께서 싫어하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머니는 나한테 와가지고 며느리한테 숟가락 젓가락 넣는 순서 바꿔서 넣으라고 하면 내가 너무 꼰대 같아 보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남자 별 상관 안 해. 그지? 화장실 가서 또 가서 똥만 싸면 되는 거고 숟가락 젓가락 마음에 안 들고 너 있으면 그냥 바꾸면 되잖아. 그지?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걸그룹 봐도 그죠? 연예계에서 보면은 남자 보이그룹에서 학폭이 터졌다는 거, 멤버들 사이에서 불화가 있었다는 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걸그룹은요? 오래된 티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최근까지 많지 않았나요? 걸그룹에서 누가 누를 따시켰다고 사실 그게 아니었다 맨날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 여자들은 훨씬 더 이게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명한 조상들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거 이런 거 만들었던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요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맨날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주요 갈등 소재가 뭐예요? 고부 갈등이잖아요, 그죠? 김치 싸대기 같은 거 나오고 그죠? 그런 게 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나타났던 결과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서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은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야 우리나라 원래 이게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 그러면은 반박을 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그것은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전통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1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와서 사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집안 어르신들이 야 여자는 제사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마찬가지로 어르신 그거는 우리나라에 500년밖에 되지 않은 성리학적인 전통입니다. 저는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전통을 따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여성으로서 제사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바뀐 의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의례들이 정착되었을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성리학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간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주희였어요. 그죠? 주희가 집에서 지켜야 될 의례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가례라고 하는 책인데요. 후대의 사람들은 주자가 쓴 가례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주자가례라고 불렀습니다. 주자가례는 이 주희가 집에서 지켜야 될 관혼상제의 의례에 대해서 정한 책이에요. 관, 성인식입니다. 혼, 결혼식이죠. 상,
장례식이고 제사예요.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주자가래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어떤 주자가래에 철저히 따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믿으십시다. 뭐 하는 거? 삼양산 치르는 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이에요? 주자가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또 믿으십시다. 가묘나 문묘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유서 깊은 양반집 한옥집에 가보면은요, 집 한 구석에다가 자기 집안의 조상들을 따로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집안의 묘, 가묘 또는 집안의 묘, 가묘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때로 지역에 따라서 뭐 집성촌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 이런 데 가보면은요, 마을 한 구석에 경치 좋은 곳에 커다란 어떤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건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문의 조상들을 한꺼번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 문묘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 전부 다 주자가래를 따른 의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날까지도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상당히 강한 성리학적인 영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실에도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은 성리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고개 돌릴 필요 없이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성리학이 잔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까요? 성리학이 그대로 나타내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태극입니다. 자, 거기 나와 있죠. 성리학에서는 세상의 만물의 근원적인 이치인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보았냐면은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그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습니다. 그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디지털적으로 표현해보자면은 제로가 있으면 1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의 이치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보았던 것이 성리학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양의 조화가 5가지의 형태를 나타난다고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불과 물과 나무와 금속과 흙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았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음양 오행이에요.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오행으로 나타나고 운영된다라고 하는 게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기호로 표현한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태극기예요. 빨간색 부분이 양이고 파란색 부분이 음인 거죠. 이 세상은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호로 표현한 게 바로 태극기라는 것입니다. 태극기 언제 만들어졌나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근대적 개화사상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성리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는 성리학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성리학을 기호한 국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사실 우리나라 국기로서 조금 이런 거 영상에 녹화되면 좀 그럴까요? 앞으로 막 달 것 같은 걱정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현재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기로 썩 어울리지는 않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성리학은 중국에서 넘어온 사상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태극기가 독립운동 같은 것들로 쓰이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국기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성리학적인 이 이론을 기호화한 것이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딱히 어울리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국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마도 언젠가 바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통일이 되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국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근대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는 성리학의 영향 속에 강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음양의 조화의 원리에 따라서 추측해요. 집을 지을 때에도 여자가 살아가는 공간인 안채와 남자가 살아가는 공간인 사랑채를 분리해서 짓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은 조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조선 중엽으로 가게 되면은요,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싼 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 중엽쯤에 권력을 잡게 되면서 성리학을 철저하게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림이 집권하게 되면서 조선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나 이것이 성리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철저하게 따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 원래 만들어졌었던 중국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들도 조선에서는 철저하게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이냐면 왼쪽 칩시다. 사단 칠정 논쟁이라든지 인물성 동의 논쟁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단 칠정 논쟁과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의 예지이고요.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희노애국, 뭐 애락이라고도 해요. 애오욕이라고 하는 7가지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면서 선한 감정인 것이고요. 칠정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면서도 충동적인 감정이 바로 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반된 성격의 두 개의 감정을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는 구분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우리 마음속에 구분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한 게 바로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단 칠정 논쟁 같은 경우에는요, 16세기에 있었던 논쟁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참여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황이나 이이 같은 사람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황과 이이가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었어요. 이황 같은 경우에는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논의를 했고요. 이이 같은 경우에는 성혼 같은 사람하고 대결을 하긴 했었는데 이 4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역시나 조선을 대표하는 2명의 성리학자 이황과 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한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황이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을 때 이 이는 떠오르는 천재 샛별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인물이기도 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가 처음 과거에 합격한 게 몇 살이라고 그랬더라? 7살?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황을 이이가 찾아와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황이 돌아가는 이이의 뒤통수를 보면서 야, 후배들이 무섭다더니 저런 놈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이제 벌였던 핵심적인 논쟁이 사단 칠정 논쟁인데요. 누가 이겼을까? 사실 논쟁이라고 한 거 누가 확실하게 승리한다라는 그런 게 잘 나오지는 않죠. 100분 토론에서 마지막에 제가 졌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꼴 봤나요? 안 나와요. 그죠? 사실 이 논쟁 역시 그런데요. 여기서 누가 승리했냐라고 따지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승리했다라고 볼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가 되겠죠. 왜냐면은 붕당 정치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이 바로 이 쪽의 서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황은 어디에 그려져 있나요?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어요. 이는요? 5,000원짜리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지? 우리나라 지폐에 성리학자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리학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지폐에 어떤 사람도 넣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인물 그림을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리학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성리학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는지 또 지폐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벌어진 논쟁이 바로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에 벌어졌던 논쟁이고, 충청도 지역의 성리학자들과 경기도 지역의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이 바로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단 칠정 논쟁이나 인물성 동의 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맞춰볼까요? 저 단계 뭐라고 적어가지고 논쟁을 벌였어?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안 그래요?
저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저게 논쟁거리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성리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져서 결정을 내리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뭔 소리냐? 인물성 동의 논쟁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청나라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나오게 돼요. 그죠? 청과의 교류를 단절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청나라, 오랑캐이가 아니라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무엇해야 된다? 교류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정할 때 무엇을 먼저 따져봐야 됐다. 이것이 성리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져봐야 됐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대단히 심도 깊은 철학적인 성리학적 논의가 이루어졌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나중에 이쪽은 뭘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쪽은 나중에 오랑캐와 함께 지낼 수 없다라는 거 뭘로 이어질까? 이쪽은 뭐 위정척사파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이런 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쪽은 뭘로 이어지게 될까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북학파, 실학자로 이어지게 되고 개화파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논의였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꽤나 중요한 논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조선에서도요 16세기 이후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밑줄 칩시다. 서원과 향약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서원을 통해서 지배층들에게 성리학이 전파가 되었고 향약을 통해서 피지배층들에게 성리학이 전파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에서 세워진 조선 최초의 서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백운동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인데 요거 나중에 이황이 서원 같은 것은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백운동 서원은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른바 사액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그 유명한 소수 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 곳곳에 서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향약 같은 경우에도 조선 중종 때부터 시행이 되면서 선조, 임진을 한 이런 선조 시기쯤 가게 되면은 거의 전국으로 이 향약이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반 농민 백성들에게까지도 성리학적인 질서가 확산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향약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성리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의 성리학이 전파된 것은 언제였냐면은 유추칠게요. 가마쿠라 막부 후기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후기. 자, 일본에서는 주로 성리학을 승려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이나 중국의 명나라나 중국의 송나라나 한반도의 고려나 어쨌든 사대부들이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지배층인 나라였어요. 일본은요 가마쿠라 막부부터 뭐였었나요? 무사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죠? 무사들 성리학 같은 거 공부한 거 아닐까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했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는 주로 승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유교적인 전통이 뿌리 깊게 남아있지 않고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성리학이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일본에 미친 영향력이나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한반도나 중국에 비해서 비교적 낮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되느냐? 유추십시다.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도 원래 승려였어요. 스님이었는데 성리학을 연구하다가 성리학의 매력에 빠져서 승려에서 성리학자로 변신한 사람이 바로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성리학의 매력에 빠져서 성리학을 깊게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문제는 성리학이 너무 어려워요.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일본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른바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강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선생님이 화살표하고 위에다 넣어놨죠? 외주실게요. 조선의 성리학자이고요. 정유재란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정유재란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후에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휴전을 하죠. 그러다 협상이 이제 어그러지게 되면서 일본이 다시 침략해 오게 되는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었다라는 거 배웠죠, 그죠? 자, 이 강항은 성리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관료였어요. 과거를 통해서 꽤나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합격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꽤나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고향에 내려와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왔던 사람이 바로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강항이라는 인물을 찾아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뭐가 했을까? 평소에 성리학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게 되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이라는 인물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 최초로 성리학을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성리학을 최초로 이해한 후지와라 세이카가 쓴, 외쳐십시다,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에 대한 주석본이 바로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강항은 나중에 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조선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지와라 세이카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뭐 하야시 라잔이라든지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밑줄 칠게요. 이 하야시 라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뭔 소리냐? 임진왜란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새로운 무사정권 막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에도막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에도막부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새로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고, 이 사람이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누구를 찾아오느냐? 후지와라 세이카를 찾아와요. 새로운 막부에 새로운 사회 질서가 필요하다. 당신이 그것을 좀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하면서 당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던 후지와라 세이카를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후지와라 세이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를 찾아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나 저는 이미 너무 늙어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의 수제자를 추천할 테니 쇼군께서는 그 녀석을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하야시 라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하야시 라잔이 강조했던 그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상하정분의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하정분의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하정분의 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분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수? 상하의 위계질서의 분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다? 우주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위아래 위계질서의 분수는 상하 정분의 이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어떤 하야시 라잔의 사상을 에도 막부에서 무사를 정점으로 한 강력한 신분 질서를 만드는 데 사상적인 배경으로 작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은 에도 막부에서도 일본에서도 국가가 장려하는 학문인 관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믿으십시다,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사대부가 지배했던 명나라나 조선과는 달리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과거제도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리학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명이나 조선에 비해서 강했다 약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믿으십시다, 일본에서는 신토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했어요. 물론 고려도
불교의 영향력이 강했죠. 하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숭유, 억불 정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지? 조선에서는 굳이 불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강압적인 정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거 일본에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기존의 신앙과 사상이었던 신토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명과 조선에 비해서 일본 사회에 성리학이 미친 영향은 어떠하였다?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성리학이 일본 사회 전반에까지 뿌리 내리지는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아까 결혼제도 이야기하면서 빼먹었는데 위에 오른쪽 칸에 결혼제도 할 때 요거 하나 비추칠게요. 동성동본 불혼제. 아, 요거 빼먹었네. 동성동본 불혼제 뭐예요? 같은 성을 쓰는 같은 집안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동본 간의 결혼이 그렇게까지 흔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쩌다 간혹 한 번씩은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왕족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혈연적인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자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두 딸을 고려의 왕들과 연속으로 결혼시키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흔하지는 않았지만 간혹 가다가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교 성리학에서는 동성 동본 간의 결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동성 동본 간에는 혼인이 금지되는 동성 동본 불혼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응답하라 인구 88에도 소재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고경표하고 성보라였나? 둘이 같은 동성 동본에서 결혼을 못하다가 92년이나 4년이었나 동성 동본 불혼제가 유언 판결이 나면서 결혼하는 해피엔딩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8촌 이내가 아니면 동성 동본이라 하더라도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일본은 성리학의 사회 전반에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본은요, 사촌끼리도 결혼 가능해요. 형제만 아니면 결혼이 가능한 게 일본의 혼린에 대한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공부하시기 전에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꼭 교과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모든 출제의 기준은 어쨌든 무엇이다? 교과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지만 다루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교과서에 있으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과서에 있고 교과서에 없고 교재에 있는 것들은 나올 수도 있지만 선생님 가급적이면 안 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뭡니까? 라고 따졌을 때 어쨌든 교과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지만 교재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안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교재에는 없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온 경우들이 있으니까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이 잊지 말고 꼭 교과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4반에 이거 하면 박수도 쳐주고 그러던데.